어머니, 가사 도우미만큼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요즘 가사 도우미들도 이것보다 잘하던데요.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70평생 바늘 하나로 이 집을 일궈왔는데 남편 장례식도 채 치르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우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보다 깊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우미에겐 주인이 필요하지만 주인 없는 집엔 도우미도 필요 없다는 걸. 그렇게 저는 마지막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옷이 아니라 제 인생의 실밥을 푸는 바느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는 노란빛 사연실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2살 김영자라고 합니다. 20에 남편 따라 서울로 올라와 5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았습니다. 수선집 간판도 없이 그저 동네 아주머니들 입소문으로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교복 기장 줄이고 정장 소매 고치고 커튼 만들고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바느질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아파트도 샀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설인 그리고 손녀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평생 가족을 위해 바느질했는데 정작 제 인생은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재봉틀 옆 작은 부엌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동짓달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깻잎 무침도 무쳤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7시쯤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습관이 돼서 그래.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제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 이젠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설인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일찍 출근하세요? 제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지우 잘 잤어? 지우만이 제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안의 공기는 늘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침마다 이렇게 차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데 뭐.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가사 도우미만큼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요즘 가사 도우미들도 이것보다 잘하던데요. 도우미.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설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 왜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맞죠,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존중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냉정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기분 나쁘시겠어요. 지우야,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출근할게요. 지우야, 빨리 먹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린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 그 말만 남기고 아들도 자리를 떴습니다. 식탁엔 저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도움이라니.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해야 한다고.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바늘 하나로 손가락에 피 나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그런데 제가 도움이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사도우미만큼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은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70평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텅 비어버린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아들이 공부하던 책상, 손녀가 뛰어놀던 바닥. 이 모든 게 제 것이었는데 어느새 제 자리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사도우미만큼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새벽 4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제 수선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실과 천, 오래된 재봉틀 기름 냄새, 50년을 함께한 냄새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스위치를 켰습니다. 드르륵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재봉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21살 갓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쇳방살이를 전전했고 쌀독이 자주 비었습니다. 그때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처음엔 친정 어머니께 배운 솜씨로 우리 옷이나 기워 입었습니다. 그러다 이웃 아주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영자 씨, 솜씨가 좋네요. 우리의 교복 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50년이 됐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아들 돌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손수 지은 한복을 입은 도윤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더 열심히 바느질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재봉틀을 멈추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손은 정말 금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수선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감이 늘어났습니다. 교복, 정장, 커튼, 이불까지 못 고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10,000원씩, 50,000원씩 쌓였습니다. 아들 학원비, 교과서값, 그리고 대학 등록금. 모자랐지만 모자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진을 또 넘겼습니다. 아들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 옆에서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이 바늘 하나로 이뤄낸 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정말 고생 많았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남편은 그 손을 소중히 쥐어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 손녀 돌잔치 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가락 끝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생긴 자국들이 얼룩덜룩했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도우미의 손이 되었습니다. 재봉틀 위에 놓인 1,00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맡긴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급해요. 그렇게 던지듯 건넨 옷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을 입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썼습니다. 매달 미용실에 다녔습니다. 그 돈이면 제게 용돈 한 푼 줄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녀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제가 김장김치를 담가줬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다시 아침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채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새로운 하루는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그렇게 늙어가는 하루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평생 남의 옷을 고쳤습니다. 찢어진 옷, 해진 옷, 단추 떨어진 옷, 다 고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은 누가 고쳐주는 걸까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제가 모든 걸 감당하길 바랐습니다.
재봉틀 위에 놓인 실패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실, 검은 실, 빨간 실, 수십 가지 색깔의 실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실들로 수없이 많은 옷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실밥을 풀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찢어진 관계는 옷처럼 쉽게 꿰맬 수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는 듯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사실은요.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졌어요. 회사가? 네.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해요.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5천만 원 정도요. 5천?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신용으로는 한도가 부족해요. 아들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요. 엄마 명의로도 같이 신청하면 대출이 나온대요. 집을 담보로? 네. 걱정 마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이름 좀 빌리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요. 실제론 제가 다 처리할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말투가 평소답지 않게 빨랐습니다. 이게 그 서류니? 제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기 힘든 법률 용어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소유권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소유권 지분 이전 동의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이거 대출 서류 아니잖니. 엄마. 집 명의를 바꾸는 거잖아. 지분을 너한테 넘기는 거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거예요. 며느리가 언제 나왔는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대출 받으려면 어차피 공동명의로 해야 해요. 그게 유리하대요. 공동명의하고 지분 이전은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엔 다 도윤이 거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설이나.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결국 이 집은 우리 거 되는 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집은 우리 거. 그 말이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며느리 눈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차갑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말리지도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만 제 앞에 놓아둘 뿐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있으니까.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회사가 힘들어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한 글자들.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은 제가 샀습니다. 50년 바느질해서 모은 돈으로 손가락에 피나도록 일해서 허리 끊어지도록 버텨서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온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생겼소.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고. 더 이상 새빵살이 안 해도 된다고. 그 집을 이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이 어차피 나중엔 다 도윤이 거.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간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제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제 것을 나눠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보지 못한 걸지도. 남편이 살아계실 땐 달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챙겼습니다. 명절 때면 용돈도 챙겨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보다 아내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집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처럼, 마치 그걸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사라질 사람, 그 뒤에 남을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그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이게 정말 대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수선집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고한수 변호사님, 10년 넘게 옷을 맡기러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녀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가방에 서류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지만 나들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갔습니다. 고한수 변호사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옷을 맡기러 오시던 분이었고 정장 소매를 고치고 바지 기장을 줄이면서 가끔 안부를 물으셨던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빌딩 8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예약은 없었지만 변호사님께서 바로 만나주셨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으며 책상 위엔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1분, 2분이 지나면서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간이 좁혀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대출 서류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지분의 절반을, 대출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서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유권 지분 이전이라는 문구, 일단 공동 명의가 되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처분할 때 아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만 제 것이 되고 최악의 경우 제가 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서류를 가져왔냐고,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명의를 옮기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인 명의로 두면 압류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빼돌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라고,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라고, 혹시 몰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근처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그 문구를 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6개월 전 남편 장례 직후에 3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제이캐피탈 사채업체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도장을 몰래 찍어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제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라고. 가족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언젠간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대상, 재산을 빼앗을 대상, 언젠가 사라질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반은 빼앗겼고 나머지 반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고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친구가 있으셨어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선집 방에 앉아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 아들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7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3억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 3천만 원을 갚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당신 인생이요. 당신이 결정하시오. 라고. 남편은 항상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제 손을 믿어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 마지막 바느질을 할 때였습니다. 찢어진 관계는 꿰맬 수 없지만 제 인생은 다시 꿰맬 수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펜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을 팔 방법, 이사할 곳,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새벽까지 적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노트를 덮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우미는 그만두겠다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주인 없는 집엔 도우미도 필요 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들은 여전히 눈치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으며 며느리가 던지듯 건네는 옷을 고쳐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절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한숨을 크게 쉬고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으니 3억에서 3억 2천 정도 하고 금매로 내놓으면 일주일이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남해를 검색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들이 나왔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마을 근처 작은 단층 집으로 마당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으며 가격은 1억 5천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언제든 보러 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남해까지 5시간 동안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나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해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중개사가 차로 마중 나왔고 20분쯤 해안도로를 달려 좁은 길을 따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의 단층집, 작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울타리 너머로 펼쳐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나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이 있었고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으며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어떠냐고 물었고 좋다고 계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개사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한 번 보고 바로 결정하냐고 물었지만 이미 결정했다고 오기 전에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선집 금고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잔금은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남해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고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친구가 있으셨어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음 주에 가족 캠핑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주는 거라고 이틀 동안 가족 캠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틀 동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나 혼자도 잘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싱긋 웃을 뿐이었고 며칠 후 그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들이 이틀 후에 온다고 말했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저를 껴안으며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고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라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지자 그제야 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내놓겠다고 지금 바로 금매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개사가 와서 집 안팎을 사진 찍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낮춰서 올리면 빨리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아침에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왔다고, 현금 보유자라고,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맞은편에 30대 부부가 앉았고 신혼부부인 듯 했습니다. 계약서가 오가고 가격은 2억 8천만 원, 잔금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자. 50년을 바느질해서 산 집을 파는 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 5천만 원을 건넸고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따스했으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지막으로 걷는 길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산 지 20년 수선집을 하며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을 이제 떠난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난다고. 집에 도착해 수선집 방으로 가서 재봉틀 앞에 앉아 마지막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녀 지우를 위한 작은 파우치를 예쁜 꽃무늬 천으로 만들고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를 정말 사랑한단다. 잊지 마라 라고. 그리고 재봉틀을 끄고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통장, 도장, 그리고 재봉틀이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가족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집이 팔렸다는 것,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놀랄지 화낼지 후회할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바느질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바느질합니다. 찢어진 인생을 다시 꿰매겠습니다. 라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현관 옆에 작은 캐리어 하나와 재봉틀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의 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손녀 지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이 될 포옹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즐거웠던 듯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그럼, 잘 있었지.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겠어요.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쉬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저녁을 먹고 지우가 씻고 하나둘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밤 11시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나 남의 바닷가에서 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캐리어와 재봉틀 박스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곳이었고 아들이 자라던 곳이었으며 손녀가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만 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10층, 9층, 8층. 그렇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살던 10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새벽 첫 기차표를 샀습니다. 남해행 5시 기차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가끔 청소하는 분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 30분, 4시 45분.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5시 정각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고 도시를 벗어나고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하늘이 밝아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5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으며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고 점점 바다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역을 나와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러 왔다고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달 후라고 했었는데 벌써 오셨냐고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등기 서류를 받았으며 집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집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고 20분쯤 지나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출렁이는 파도,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셨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재봉틀을 꺼내 작은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배가 고팠지만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가서 라면과 김치, 계란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으며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5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엄마. 마지막 문자는 느낌표가 2개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고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갑자기 왜 안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없으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응,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아들 목소리 뒤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어디 있대? 잠깐만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 집에 있어. 집이요? 집에 안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찾았는데 어디에도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내 집, 내 새 집에 있어. 새 집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해에 집 샀어. 어제 이사 왔어. 남해요? 갑자기 왜요? 살 곳이 필요해서.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왜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아, 그 집 내가 팔았어. 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집 1달 전에 계약했어. 다음 주에 등기 넘어가.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했고 믿을 수 없다는 투였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우리 집 팔았어. 2억 8천에.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집을 팔아요. 내 명이니까 팔았지. 내가 산 집이니까. 하지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전화 이리 줘봐.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말이 돼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집을 팔아요. 내 집이니까. 내 명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나 있었고 믿을 수 없어 하고 있었으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니? 뭐요? 근저당 잡을 때, 내 도장 훔쳐 찍을 때 나한테 상의했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야 그건. 그리고 집명에 바꾸려고 서류 가져왔을 때도 그게 대출이 아니라 지분 이전인 줄 알면서 속였잖아.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 아니야. 다 알아.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갔어. 등기부도 떼봤어. 다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집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했어.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취소해야 하니? 엄마, 제발요. 우리 어떡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어떡하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너희가 날 내쫓으려 했을 때, 나보고 도움이라고 했을 때, 내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그래, 나 도움이 맞지. 근데 주인 없는 집엔 도우미도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끊어버렸습니다.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고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으며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도, 제 공간도, 제 선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 제 집의 주인, 제 선택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제 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스위치를 켰습니다. 드르륵 제 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소리였고 편안한 소리였으며 제 소리였습니다. 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면 천이었습니다. 바다색이었습니다. 이 천으로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커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집 거실 창문에 걸 커튼을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천을 제 봉틀에 밀어넣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이 천을 꿰매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옷을 꿰맸습니다. 찢어진 옷, 해진 옷, 단추 떨어진 옷을 고쳐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 집을 꾸미고 제 공간을 채우고 제 인생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출렁이고 밀려오고 밀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남해에서의 생활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선집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고 사람들은 저를 영자 사장님이라 불렀으며 저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영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년 가을엔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따서 말려 곶감을 만들었으며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도 꽃이 피기 시작했고 여름이 오면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 봉틀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그 앞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고 오후까지 일했으며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손은 아직 움직였고 바늘은 여전히 정확했으며 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1년쯤 지나서 뜸해졌고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으며 어쩌다 명절 때 한 통씩 올 뿐이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우의 문자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왔고 학교 이야기를 했으며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랐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동백꽃이 붉게 피었으며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스한 바람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으며 봄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선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9살 지우가 아니라 훌쩍 커버린 12살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자랐고 얼굴이 성숙해졌으며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어깨까지 왔고 따뜻했으며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손녀였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제 손녀였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고 있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우가 먼저 몸을 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집안을 둘러봤고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바다가 보여요. 진짜 예쁘다. 그렇지? 할머니도 매일 봐.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수선집이에요? 지우가 재봉틀이 있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봉틀, 천조각들, 실패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 중이던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여기서 바느질해. 여전하시네요. 할머니는 항상 바느질 하셨잖아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반가웠고 따뜻했으며 그리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고 지우가 좋아하던 것입니다. 지우는 차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다고, 공부가 어렵다고, 친구들이 좋다고, 요즘은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보고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화나세요?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는 이제 별로 안 나. 그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단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빠는 요즘 말이 없으세요. 가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 하시고요. 엄마는 할머니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가끔 한숨 쉬시는 거 봤어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알아요. 할머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많이. 그럼 자주 올게요. 방학 때마다 올게요. 혼자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용돈 모아서. 아빠 엄마는 몰라요. 혼자 오기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할머니 보러 오는 건데 뭐가 위험해요? 지우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렸을 때의 순수함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의젓해졌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알게 됐으며 강해졌습니다.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지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버스 타러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우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재봉 배우고 싶어요. 재봉? 네. 할머니처럼 바느질하고 싶어요. 다음에 오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마셨던 찻잔, 지우가 앉았던 소파, 지우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작업하던 옷을 다시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매고 실이 이어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천도 꿰매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흉터가 남지만 그 흉터도 이야기가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찢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모든 상처가 아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처럼 실 하나로 이어진 관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여름방학이었고 일주일을 묵겠다고 했으며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우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바늘에 실 꿰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손은 서툴렀고 실이 자꾸 빠졌으며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연습했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간단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지우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솔기가 삐뚤했고 실밥이 고르지 않았으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랑스러워했고 웃었으며 제게 선물로 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받으세요. 고맙다, 지우야.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삐뚤삐뚤한 솔기가 오히려 귀여웠고 지우의 손길이 느껴졌으며 소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지우가 떠나는 날 대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지우가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만든 손수건을 서랍에 넣어두었고 가끔 꺼내보았으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열렸고 주황색으로 익어갔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습니다.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세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감을 깎아 말렸습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았고 바람이 불었으며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몇 주 후면 곶감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지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저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바닷가 집그림 그렸는데 금상이에요. 상금으로 재봉틀 부품 샀어요. 할머니 재봉틀 오래됐잖아요. 이거 쓰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우. 상자를 열어보니 재봉틀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바늘, 실패, 기름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렀고 보름을 묵었으며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고 이제는 간단한 주머니 정도는 혼자 만들 수 있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바느질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지우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도 할머니처럼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일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살렴.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별이 떠 있었으며 고요했습니다. 할머니, 응? 찢어진 옷도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죠? 그럼, 가족도 그럴까요?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안 돼. 흉터는 남아. 하지만 그래도 꿰매면 다시 이어질 수는 있어. 그럼 엄마 아빠랑 할머니도 언젠가? 모르겠다. 하지만 지우가 있잖아. 지우가 우릴 이어주고 있어.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재봉틀 앞에 앉아 지우를 위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바느질 도구 주머니였습니다. 예쁜 천으로 만들었고 지우 이름을 수놓았으며 정성껏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떠나기 전에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렴.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지우가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바늘, 실, 작은 가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고마워요, 할머니. 바느질 계속해. 그리고 기억해. 찢어진 것도 꿰매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지우를 배웅하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고 걸어갔으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또 올 것이고 저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며 우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으며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스위치를 켰습니다.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53년을 함께한 소리였습니다.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맡긴 손주 이불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고 천을 밀어넣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매기 시작했고 실이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서 바느질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꿰매고 해진 곳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찢어진 인생을 꿰맸고 해진 관계를 고쳤으며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하루가.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